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자율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탑뉴스 자리에서 내려가질 못합니다. 모든 주요 분야에서 소비와 투자 축소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은 오늘에서야 그린색이 보입니다. 수십 년 만에 시도하는 연방 상원의 초당적 총기 규제 협상이 보이프렌드 단어 정의 때문에 정해놓은 통과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엘라바마에서는 그 사이에 교회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당 폭동 공개 청문회 증언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영웅이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악당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공개 청문회에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증인에서 빠져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오늘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에 대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어린이가 코비드-19으로 크게 아프진 않지만 부모의 활동 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고 이로써 백신 접종이 가능한 모든 연령대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인의 갓, 신에 대한 믿음이 사상 최저치입니다. 진보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믿음이 약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연방 할러데이를 알아가며 연방 할러데이로 받아들이는 민간 회사도 약 30%가 됐습니다.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회사가 많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우세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묶는 건 결국 불가능하게 돼갑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이웃인 몰도바를 회원국으로 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러시아 부자들은 더 이상 프랑스 파리 등 유럽 도시 놀이터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한데 그리고 역시 지난 며칠 동안 이자율 인상 등으로 경기 뉴스에 무척 포커스가 집중돼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물론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너무 오랜 동안 빡빡하게 근육이 그냥 이렇게 조여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연방 할러데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연방 할러데이 11번째고 준틴스데이가 이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건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소셜 미디어도 없었고 뭐 완전히 파발마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텍사스가 가장 늦게 알았습니다. 남부 연합군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처음 그런 것들을 알았던 주부터 텍사스까지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1865년도에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알았고 결국은 노예 해방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게 점차적으로 주부터 시정부부터 이렇게 시작되다가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 또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공휴일로 선포가 됐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준틴스라는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예 해방을 기념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연방 할러데이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있다던가 많이 알고 있다. 10명 가운데 6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명 가운데 4명 미만이었거든요. 연방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방 할러데이로 6월 19일입니다. 딱 날짜가 박혀져 있는 연방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은 그럼 준스데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아버지 날이고 또 교회에 가는 일요일 세 가지가 겹친 게 6월 19일 이번에 일요일입니다. 한국으로선 또 6월 19일이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1년 전에 비해서 이 준틴스데이라는 연방 할러데이에 더 친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조사를 해봤더니
연방 공휴일이 될 만하지 하는 사람이 45%, 1년 전에는 35%였습니다. 1년 사이에 10%가 늘어났고 지금도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자꾸만 상기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 날은 해서는 안 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30%나 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준틴스라는 것, 노예 해방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사람이 63%. 그러면 노예 해방을 가르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많은 보수주에서 반대하고 있는 과거의 흑인들에 의한, 아니 백인들에 의한 흑인의 아주 대단한 뭐 생명까지 그냥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학대가 있었다 하는 과거까지 알려야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르쳐야지 하는 사람이 65%, 아니야 하는 사람이 15%, 갤럽이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그런 그 회사인 컨덕터라는 회사에서 쭉 봤더니 준틴스라는 June, teens라는 그런 그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요. 2020년 이전에는 매년 6월 달에 준틴스에 대해서 검색하는 게 평균 한 뭐 300만 명, 300건 정도였는데 현재는 이제 지난해에 연방 할러데이로 선포가 됐고 현재는 3,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검색한다고 하니까 2020년 이후에 870%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민간 기업, 아마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왜 여기 문 닫았지 하시는 곳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일요일이 준틴스데이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뭐 거의 구분이었었죠. 목졸림을 당하고 숨지고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법 정의라든가 흑인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그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8%가 2020년에는 준틴스를 유급 휴가 날로 일은 안 하는데 돈은 주는 날로 노는 날로 정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요 연방 공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방 정부 청사 문 닫고 은행도 문을 닫고 뭐 우체국 그리고 대부분의 큰 기업들 뭐 30%라고 하는데 큰 기업들이 많죠 문을 닫습니다. 이제 사람들 그 잡을 그 구해주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그 랜드스테드 USA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그 작은 그 연방은 당연히 쉬는 거니까요. 민간 회사에서 43.5%가 준틴스에 하루를 쉬게 된다. 우리는 뭐 직원들에게 쉬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도 1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아직 반이 안 되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 198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물론 나 그 이전에 이민 왔는데 그때도 휴일이었는데 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그 도시에서 사셨을 겁니다. 도시에서 카운티에서 주정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연방 공휴일이 된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연방 공휴일로 해도 또 주정부나 작은 시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슷한 그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을 하는 준틴스데이도 이렇게 올해는 한 뭐 기업의 뭐 40%, 뭐 30 몇 %에서 40% 조금 넘게까지 하루 쉬고 월요일에 일요일이 6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기업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가장 가까운 기업하면 얼핏 생각나는 기업이 나이키 아니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막 농구 선수들
이름만 되면 이름 되기 전부터 M 하면 다 아시는 그런 사람들 뭐 또 뭐 농구 선수뿐입니까? 이 타이거 우즈도 뭐 100%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아니지만 타이거 우즈도 나이키 그 옷 입고 일하고 하잖아요. 나이키는 그래서 6월 19일에 스토어는 전부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이키 운동화 사드린다고 나이키 스토어에 가시면 문 닫혀 있어요. 준 틴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주리 공장은 나이키 미주리 공장은 6월 19일과 19일뿐만이 아니라 20일에도 문 닫고요. 또 나이키 뭐 회사 뭐 이런 그 지역에 따라서 뭐 조금 19일에 놀던지 20일에 놀던지 어떤 데는 일요일이라도 공장은 가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다 놀든지 이런 형태로 나이키가 아주 그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주식시장 전부 문을 닫는 게 준틴스 올해가 두 번째. 지난해에는 닫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준틴스 6월 19일 뭐 한 10하루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 앞에 두고 그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고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좀 소프트한 그런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갓을 믿는 미국인이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78년 만에 최저다. 전체적으로는요, 아직도 미국이 기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바탕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 한 그런 국가인 건 맞습니다. 81%가 갓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떠한 그 뉴스를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냐, 또 사회적인 이슈도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습니다. 2017년보다 나는 그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이 6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1944년부터 2011년까지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는 뭐 교회를 정규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아무튼 미국인 90% 이상이 아주 그 갓에 대한 절대성을 상당히 믿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젊은 층, 진보, 민주당원 사이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뭐 6% 떨어졌다고 2017년에 비해서 5년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그룹에서 갓에 대한 믿음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또 5년 보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5년으로 보면은 그때의 평균 조사보다도 더 훨씬 많이 지난 5년 사이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는 81%가 나는 갓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62%로 거의 20% 낮아집니다. 젊은 층은 68%. 그 정도죠. 민주당이라기보다 민주당은 72%네요. 진보주의자, 난 리버럴이야 하면서 꼭 뭐 민주당도 아닌 조금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갓을 믿는다 하는 게 62%, 민주당원 72%, 젊은이들 68%. 그에 비해서 뭐 정치적으로 나는 보수야라고 하는 사람은 94%가 갓을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진보야 하는 사람 62%인데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야 하는 사람은 94%가 갓을 믿고 공화당이거든요. 하는 사람 92%, 민주당 72%인데 역시 20%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을 믿는다, 갓을 믿는다 하는 미국 사람들 비율 5년 동안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수십 년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대다수 이상 81%는 당을 가릴 것 없이 나이 뭐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섞어놓고 보면 81%는 여전히 갓을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그 신에 대한 그 절대성 뭐 이런 것은 강한 셈이죠. 아직까지 미국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미국의 공통적인 탑 뉴스인데 이 공통적인 탑 뉴스 가운데서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는 필요하다면 오늘의 미국 뭐 중반부, 후반부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가 수요일에 이자율을 0.75% 올리고 그 이후의 지진이 미국의 뉴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자동차 살 때 뭐 여러 가지 돈 빌릴 때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 지불할 때 전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식시장 하락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집값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뭐 좀 내려가고 있다. 어제 그런데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요. 누군가가 뭐 7,400만 달러를 주고 지난해에 집을 샀는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넷스케이프라고 예전에 우리 인터넷 제일 처음 나오고 그 기반 나올 때 넷스케이프 있었잖아요. 그 넷스케이프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1년 사이에 뭐 1억 몇천만 달러로 집이 올랐대요. 원래 그 플로리다주에서 좀 많이 살려고 뭐 어린 아이들이 2명이 있는가 봅니다. 살려고 갔는데 뉴욕으로 가서 살아야지 되겠다.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해서 뭐 7,400만 달러에 사서 1억 5천만 달러인가 팔았다고. 누가 샀는지는 밝히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택 시장이 얼만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어떤 땐 기운 팍 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일반인들 주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자율을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일자리 찾기는 조금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테고요.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돈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도 이윤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비용 절감하는 게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일자리 찾으시려는 분들 지금 나 일 안 하고 있는데 뭐 찾아보니까 한 1.9개 있네. 평균 이 정도 됐었잖아요. 그것보다 줄어들겠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최근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성 그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아졌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또 어떤 때는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될 때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꼭 필연적인 건 아니다. 이자율을 올린다고 해서 라고 했지만 CEO들은 그 말보다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CEO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러나 또 다른 그 CEO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상 차라리 그냥 빨리 이 뭐 경기가 침체돼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올리는 건 멈추고 내리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공통적인 생각과 공통적인 진단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납세자 여러분과 제가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담이 커집니다. 연방정부 빚이 많잖아요.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 본인 들어와서 엄청나게 빚을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빚도 이자를 다 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연방 빚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자율이 올라가면 역시 그 빚을 갚을 때 누가 갚습니까? 납세자의 돈인데 납세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은 세금은 덜 걷잖아요. 연방정부가 세금은 덜 걷으면서 그 빚으로 지불해야지 되는 이자율, 돈 같은 것은 커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 여전히 오늘도 그 같은 경제 뉴스가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3가지 이슈 아주 생활 밀접형 그리고 상징형 또 미국적인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뭐 이쯤 되면은 좀 뭐가 나와야지 되는데 초당적인 연방 상원의 총기 규제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팀이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에서 10명, 공화당에서 10명. 그런데 어제 뭐 비공개 회의를 한 2시간 한 뒤에 공화당 의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회 이제 조금 있으면 의회가 휴회하는데 그 전에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존 코닌 그 텍사스가 지역구인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뭐 할 것은 했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협상을 하긴 했지만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 유발디나 아니면 버팔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텍사스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도 그
그 유발디가 초등학생들이 숨지고 했었던 그곳이 텍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은 뭐 레드 플래그라는 것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총을 좀 이렇게 빼앗는 여기에 대한 뭐 한계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에 보이프렌드 구멍이라고 루폴이라고 해서 보이프렌드의 규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뭐 결혼을 한 사람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또 결혼식을 올리고 뭐 어떤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아이를 낳은 사람, in common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동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폭력 같은 전과 기록 같은 것이 있으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신경이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하면서 판사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그건 다르죠. 그래서 총을 일시적으로 조금 빼앗을 수 있는 이것을 보이프렌드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하는가. 민주당은요.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도 보이프렌드로 넣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가 봅니다. 이것도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데이트하는 사람까지 보이프렌드로 넣어야지 되는 거야? 데이트하는 사람 보이프렌드 아닌가요? 총기 가지고 위협스럽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지. 동거까지야. 이제 공화당이 주로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해서 협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존 코닌이라는 텍사스주의 지금 협상팀에 들어가서 대표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크리스 머피 의원. 왜냐하면 커네디컷은 샌드육 초등학교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20명인가 21명인가 그 당시에 숨졌었죠. 선생님 6명이랑. 그런 곳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니까요. 동네 유권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텍사스주의 코닌 의원의 경우는 공화당의 반발이 있잖아요. 이게 반발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말하자면 좀 뭔가를 걸어보는 것 같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 보이는 것 같은 아니면 아니 왜 당신 정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그 같은 정치적인 것이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질 때는 그 안에 많은 기교와 기술과 진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진정성이 제일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7월 4일 휴회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이랬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 끝나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이거 비관적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라고 하거든요. 네, 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왜 유발디의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총에 맞았는데 시신을 초록색 운동화를 보고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처참했다. AR-15의 발사는. 그렇기 때문에 AR-15을 뭐 아무도 못 사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18살이 아니라 21살부터 사게 하자 하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원에는 2개 법이 최근에 법안이 통과된 것 가운데 그것은 상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렇게 시작부터 덜거덕거립니다. 덜컹거립니다. 그리고는 엘라바마 교회에서 성공회 교회더군요. 어디에 있는 데든가요? 베스타비아 힐즈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 숨지고 어떤 매체는 2명 다쳤다고 하고 어떤 매체는 1명 다쳤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그리고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의사당 폭동사건 공개 청문회 사흘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는 한 몇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라면 펜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존 이스트먼이라는 챕만 대학교 법대 교수였어요. 챕만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챕만 칼리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한인 존유 법무부 그 자문이었던 나중에 그분 뭐 스탠포드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버클리에 계시나요? 그랬는데 그분도 고문을 포로에 대한
고문이 합법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먼저 간 곳이 챕만이잖아요. 바로 이 그 존 이스트먼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많이 그 같이 다녔죠. 백악관 내부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펜스 부통령의 어떠한 그 법률 자문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마이크 펜스 후보는 어제 완전히 영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모험이 있는 건데 펜스 부통령이나 민주당에 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하원 조사위원회에 7명, 공화당이 2명이잖아요. 리스 체니와 이제 그 아담 킨징어 일리노이주의 연방 하원 의원 두 사람 7대2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마이크 펜스가 영웅이다. 마이크 펜스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압박을 막 이겨내면서 결국은 바이든 인준을 했다.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펜스 부통령이 나는 그것을 거부할 각 주정부에서 다 계산을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한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겁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한 그 비밀 경호원들이 막 그 펜스 부통령 거기서 인준 절차를 밟고 있었던 때니까요. 40피트 앞에 폭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펜스 부통령이 나 이것을 끝내야지 된다.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라는 것을 끝내야지 된다 하다가 결국은 피신했죠. 피신하고 뭐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데도 아무튼 어쨌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인준을 했잖아요. 해서 리스 체니 그 하원 의원이 펜스 부통령이 결국은 알았다. 무엇을? 부통령으로서 선서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헌법이 대통령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얘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 폭도들이 국회의사당 침범했다. 펜스가 위험하다. 이런 것을 알고 난 뒤에 어제 나왔던 쭉 그 증언입니다. 그 관련자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은 펜스가 했어야지 될 일을 하지 않았어. 용기가 없잖아. 그 윈프잖아. 윈프. 겁장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24분 이제 지금 정말 위험해 라고 할 때도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에도 막 한 11번 정도는 펜스가 언급돼 있고 그러니까 폭도들이 펜스 처형해야지 된다.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어제 나온 여러 그 그 펜스 부통령의 변론 그 팀에서는 기름에 불을 붙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서 교수형에 처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교수형에 처해질 만한 뭐 그럴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 그 나의 지지자들이 maybe 오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요. 여기서 존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악당으로 어제 완전히 악당으로 묘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겁니다. 이 루돌프 줄리아니와 같이 그날 이제 대통령이 막 앞에 연설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도 연설해, 루디 줄리아니 연설해, 대통령 아들의 여자친구도 연설해, 막 이랬을 때도 존 이스트먼도 함께 연설을 했는데 알면서도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이가 좋았을 때는 펜스 부통령 그 팀에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그 회유를 했었다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또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케이스가 들어가면 이견이 있어. 우리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제 당장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서 있었던 그 분위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게 알았어? 그게 바로 클래런스 토마스의 와이프인 지니 토마스 때문이야? 하면서 지니 토마스를 증인으로 딱 왜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얘기하다가 피고와 원고팀의 변론팀이 딱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딱 꼬집어서 어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인 지니 토마스 딱 그 증인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 펜스 부통령 측의 변호팀이 전 그 항소법원 사항소법원에 판사도 있었는데 성함이 마이클 루티그라는 이 마이클 루티그가 판사할 때
존 이스트먼이라고 어제 악당으로 그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그 판사 아래서 서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알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펜스가 만약에 그 같은 압박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혼란에 있었고 정부는 거의 기능 마비였었다.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공개적으로 2020년 그 대선 그렇게 했는데 2024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그 국가 미래의 위험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이 지리한 청문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가솔린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나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전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성격, 국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그 선거는 가짜 선거였다.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한 공화당 후보 100명 이상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는 저는 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영웅이라고 했는데 오바마 시대에 법무장관 대행을 잠깐 했었던 뭐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퍼스트 네임은 닐이라고 기억이 나고 라스트 네임은 K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at's okay가 아니라 맞다. 지난해 그날 6월 1일 그 순간에 마이크 펜스는 분명히 영웅이었다. 그런데 왜 펜스는 직접 법무부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청문회에서 본인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느냐. 그렇긴 하죠. 그 사람이 만약에 펜스가 직접 여러 가지를 증언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의 말을 듣고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민주당이 펜스 부통령은 영웅으로 하는 것은 그 펜스가 2024년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분명한 거잖아요.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예비선거에서. 그러면 이를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람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역사 청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마이크 펜스도 왜 그럼 안 나왔느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이크 펜스도 이 예비선거에서 후보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공화당 후보가 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용기가 필요해서 그 용기가 빛을 발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 미국 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청문회 일단 이렇게 됐고요. 뭐 또 다음 주에 한 뭐 2번인가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3대 지수가 전부 그린이긴 했거든요. 좀 약하긴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적도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중간에 보니까 빨간색도 나와서요. 한번 보죠. 다우지수가 40.80포인트 내려가서 어제로 이미 3만 달 아래로 내려갔는데 나스닥 139.41% 오름세, S&P 500도 6.26 오름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경기 침체를 원한다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어제 다우지수 74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3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S&P 500도 3.3%, 나스닥 4.1% 내려갔으니까 오늘 뭐 100몇십 포인트 올라가도 어제 거 아마 다 회복 안 됐을 것 같고요. 은퇴연금 3조 달러가 올 들어서 날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준의 이자율 이런 정책이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면 코비드 19 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 그때 이자율을 올렸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늘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와
여러 가지 성과 같은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은 이자율이 올랐어도 연준 그 의장이 이렇게 0.75%씩 오르는 게 커먼한 일은 아닐 겁니다라고 해서 약간 안심했다가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내려갔는데 거칠 과정이고 거쳐야지 될 지나가야지 될 그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약 그 6% 넘는 곳이 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요. 만약에 한 40만 달러짜리 집을 20%를 융자하고 나머지를 그 여러분들께서 빌린다 하면은 이게 평균이잖아요. 40만 달러짜리가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골까지 그냥 다 합쳐서 뭐 그렇다고 계산을 하는 것이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이 2배 줘도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절대로라는 말은 안 하는 거죠. never say never. 그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40만 달러를 20%를 다운하고 빌린다고 할 때 이자율, 모기지 이자율을 6%로 계산할 때 한 1,874달러, 거의 1,900달러 페이먼이 나옵니다. 40만 달러짜리 집이. 그러면 1년 전에 비해서 500달러를 더 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럼 집이 80만 달러짜리를 사면은 1년 전에 비해서 페이먼트가 1,000달러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3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이고요. 건설 중인 신규 주택 비율도 5월 달에 14.4%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당분간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뭐 엄청나게 공급이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5살 미만 6개월 이상부터 5살 미만이 이제 다음 주 아마 화요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수요일에 패널이 승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식품의약국이 공식적으로 오케이 이제 그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까지도 백신 접종을 파이저와 모더나 맞을 수 있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그 백신이 6개월, 생후 6개월 그 이하의 어린이까지 맞추지는 않잖아요. 모든 연령대가 다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많은 부모들 기다리신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맞추겠어 하시는 부모님은 10명 가운데서 한 뭐 2.5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는데 2명, 2.5명 조금 보겠다는 거죠. 시작이 되면은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은 이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들을 꼭 백신을 맞춰서 뭐 킨더가든에도 보내야지 되고 뭐 학교에도 보내야지 되고 내가 일을 가야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이의 어떤 건강 상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다리던 그런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기다리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부모님이 지금까지는 이 아이가 아직 그 백신 접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빠만 직장 가세요. 엄마인 나는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을게요. 이랬던 가정이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할 수도 있고 킨더가든 학교에서도 이제 백신을 어린아이들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뭐 강조했었던 것, 강화했었던 것 같은 것을 느슨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뭐 마스크 없이 백신 접종 받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스포츠 활동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예방접종이 없어도 아이들은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망설임이 있는 거고 꼭 필요하신 부모님들은 맞추겠다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을 한 것은 모든 부모님들 주변 그 분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뭐 건강과 특별히 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나이 드시고 또 몸이 약하신 그런 분들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면역성이 약한 그런 분들이 제일 그 중요한 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부터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또 뭐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치료법 같은 것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려면 유럽연합 그 회원국이 전부 만장일치를 해야지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고 다음 주에 브뤼셀 그 총회에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로써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쪽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땅은 조금 가져갔죠. 돈바스 지역 지금 뭐 거의 한 70%에서 뭐 80%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그 정도는 그 가져간 것이고, 원래 그 돈바스 지역의 30%는 러시아가 그 갖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7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킬 것인가, 나토처럼 그런 거죠. 나토는 그 지금 터키가 약간 그 비틀고 있고 유럽 국가가 될 자격이 있다. 이게 지금 그 유럽 연합의 지도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다음이 몰도바잖아요. 아주 작은 국가. 몰도바도 후보 그 멤버 후보국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그 총리가 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갔죠. 프랑스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이태리, 독일 총리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젤렌스키가 그동안 이 이태리도 그렇고 독일이나 프랑스에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당장 무기를 조금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나토 동맹국도 이제 그 한국에서도 윤석열 그 대통령도 어떤 그 파트너 국가로 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일본은 그 정상회담 그쪽에 초대가 돼서 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게 아주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나토 동맹국은 더 이상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토가 오히려 더 동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무기도 더 옮기고,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국이 러시아 그 정교회 그 키릴 총대주교를 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제재 같은 것도 하고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국내 총 생산이 올해 7.8% 줄어든다라고 발표를 했고, 스웨덴의 그 가구업체 이키아도 러시아에서 철수합니다. 2000년부터 러시아에 뭐 공장도 세우고 했었는데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와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수입 같은 것 러시아에서 했던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국가들도 많고, 한국처럼 북한 문제를 러시아를 바라봐야지 되는 국가는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고 힘든 거죠. 러시아나 그 중국을 대할 때 미국과 그 사이에서 그런 것이 있고요. 유럽 그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밀라노나 뭐 이런 곳은 완전히 그 러시아 부자들의 놀이터였는데 이제는 그게 허용이 그 안 되는 거죠. 이 제재가 너무 많아서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한 군데가 나빠지면 또 한 군데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프랑스 이런 데도 다 이상에 의해서 관광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엘리트 부자들, 두바이, 뭐 중동 이런 곳으로 갑니다. 중앙아시아 이런 곳으로 가서 돈 엄청 쓰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